아직 변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18대 대선을 한 일주일을 앞둔 오늘 북한이 또 기습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대선 전국 막판 변수로 좀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가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요. 한 2, 3%죠. 박빙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북한의 변수가 대선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이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입니다. 게다가 오늘은 대선 전에 여론조사의 공표가 허용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새롭게 불거진 변수를 가지고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지요. 네 분의 전문가 함께해 주셨는데요.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장광일 장군, 그리고 홍영식 한길 리서치 소장, 김경진 변호사,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이렇게 네 분과 함께 하죠. 네, 우리 장광일 장군님은 지금 동양대 교수로 그렇습니다. 재직 중이고. 네 분 어서 네. 오십시오. 국방부 정책실장은 3스타즈시죠. 그렇습니다. 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오늘 장군님 나오셨으니까 네, 직접적으로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먼저 첫 번째, 지금 저희가 로켓이라고 뉴스에서 읽었습니다. 표현이 맞습니까? 미사일로 바꿔야 됩니까?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미사일 발사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럼 저희가 좀 뉴스를 잘못 전달한 건 아닙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스스로 주장하기를 로켓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미사일로 보는 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네. 우선 그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어느 측면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미사일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추진체를 볼 것 같으면은 1단 추진체 같은 경우에는 노동미사일 4기를 갖다가 묶었고 2단 추진체는 그 위에다가 노동미사일 1기를 다시 묶어서 나머지 이제 3단 해서 그 발사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연료라든지 산화제 같은 것도 전형적으로 무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아주 독성이 강한 그와 같은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호 같은 경우는 친환경적인 어떤 액체 산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는 데 비해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기본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목적 자체가 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기술을 확보하고 개발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또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로켓이라기보다는 미사일 발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발사 자체가 미국도 그렇고 북한 스스로도 그래도 성공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단은 5번의 발사를 오늘까지 했습니다마는 최초로 위성에 진입을 시킨 사례이기 때문에 일단 위성에 발사 올릴 것까지는 성공을 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한테는 좋지 않은 거니까 우리 입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잘못된 거죠. 일단은 위성으로서의 기능이 과연 얼만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지구 위성에 올렸다는 것 자체는 기술력의 어떤 상당한 확보가 되었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경계해야 될 그런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로 발사 좀 몇 번 실패했죠? 세 번째 발사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건 아니고 연기가 된 상태이고. 네, 하여튼 뭐가 잘못됐으니까 또 연기된 거죠. 그러니까 네. 일단 추진체도 우리 기술이 아니잖아요. 네. 나로 같은 경우는. 네. 그런데 오늘 발사한 이 북한의 은하 3호죠. 은하 3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북한 자체 기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 자체 기술이 상당수 있겠습니다만은 최근 여러 가지 보도를 종합해 볼 때 이란이라든지 이와 같은 인접국들의 기술 협조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란의 판단을 기술 협조. 네. 예. 그러니까 북한의 기술력 수준이 우리보다는 하여튼 뛰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러시아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로 같은 경우도. 미사일 관련된 걸로 봤을 때는 우리보다 뛰어나다. 딱 이렇게 비교하기는 곤란하지만은 어쨌든 대륙간 탄도탄에 이제 거의 버금갈 수 있는 네. 기술력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평가할 수 우리도 있습니다. 지금 대륙간 그런 기술을 상당히 확보한 상태입니까? 우리도? 그건 아니고요. 그건 이제 아니죠. 지난번에 한미 네. 미사일 지침에서 우리가 발표했지만 우리 스스로 대략 한 800km 정도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라는 정도
발표를 했죠. 솔직히 얘기하니까 우리가 뒤져 있잖아요. 기술력 뭐 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인정해야지 우리가 또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사거리가 800km라고 하셨는데 오늘 쏜 은하 3호가 사거리가 10,000km가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했다고 하면? 일단은 그 기술적인 것은 정확히 평가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10,000km 정도까지의 사거리도 가능할 것이다 네.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판단. 미국 LA까지 도달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봅니다. 예, 성공했다고 전제한다면 네. 중국의 입장이 성공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네, 그건 뭐라고 할까요? 그냥 하여튼 성공은 아닌 거예요. 성공은 우리가 기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공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기쁠 때 성공인데 이거는 우리가 기쁜 내용이 아니죠. 우리가 침울한 내용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우리의 안보와 네. 이런 위협적인 내용인데 이거를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뭔가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국민들 네.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중국에서 오늘 유감이라고 표명을 했었거든요. 일단 유감을 표명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 주변국들 관련국들과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준수해야 된다라는 이 성명과 함께 동시에 이제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결의에 대해서도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은 북한은 그 앞에다가 핵탄두만 이제 놓으면 이제 뭐 미국도 때릴 수 있고 뭐 다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거네. 이제 일본,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능력을 다 갖춰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아직까지 평가하기가 좀 이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어떤 사거리의 연장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지만은 미사일이 지구 궤도를 나갔다가 다시 그 약 한 3, 4층도 되는 다시 그 지구로 들어오는 이 고열을 네. 견뎌야 되는 견딜 건데요.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확보하려면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사거리가 수천 킬로에서 10,000km 가까이 늘었다는 것 자체로도 대단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예. 네. 정보부재의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이게 국방부 잘못입니까? 국정원 잘못입니까? 어떻습니까? 국방부 장관. 일단 오늘 어느 보도에서 보면은 정보력 부재를 비판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아까 그 국방부 장관의 그 국회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어제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철저한 대비를 하였고 발사하자마자 세계에서 가장 빨리 우리 세종대왕 함에서 미사일 발사를 포착을 해서 전 세계적인 전파가 되었고 하는 이런 일련의 조치는 정보력은 몰랐을 때 정보력 부재를 비판할 수 있는 건데 사전에 알아서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정보력 부재다라고 비판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럼 겁니다. 언론이 뭘 보고 그렇게 언론이 전부 다 해체 작업에 들어가서 올해 안에 발사할지 안 할지 그것도 의문시 된다. 이런 기사를 전 신문에 그렇게 다 똑같이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지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오늘 일제히 그 언론에서 대략 북한의 미사일이 연기 내지는 발사가 잠정 조금 못하는 게 아니냐 또는 29일까지 연기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일제히 기사를 실었습니다. 단지 이제 국방부에서는 그와 같은 이 평가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조심스럽게라도 북한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다 정도는 국민한테 조금 알렸으면은 네. 충격이 덜했겠다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브리핑은 듭니다. 그 부분을 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돼 있었네요. 그죠? 국민과의 뭔가 소통. 그거는 조금 그럼 언론은 그걸 아쉬웠던 대목입니다. 언론은 그걸 지어낸 겁니까? 언론이 어떻게 그거를 알아서 그렇게 해체 수준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그럼 오보를 때렸다는 얘기인데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제 그와 같은 보도가 나왔는데 그거는 단순한 말 실수였는지 아니면은 이제 이게 또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잘못 전달이 된 건지는 조금 더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국방부를 포함한 정보 당국자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네. 그 예의주시한 다 알고 결과, 있었다. 확인되었고 그것이 잘 네. 대비태세는 유지되었다. 그럼 잘못된 정보를 준 그분은 조금 책임이 있겠네요. 그죠? 글쎄 뭐 그건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제가 네. 확인을 해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드리긴 곤란하고요.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제가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그럼 중요한 자, 질문. 쏘는 줄도 알았다. 모든 상황 다 캐치했다. 우리 뭐 세종대왕함인가 다 준비하고 네. 있었다. 그걸 미리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쏜다 그러면 가만히 기다리고 쏘고 나서 다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 항상 이렇게 안전보장 회의도 그렇고 다 쏜 다음에 자 이제 회의하자 이래야 됩니까? 이를테면은 북한의 미사일이 우리의 영공 내로 바로 들어와서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제가 볼 때 당연히 사격을 해야 되고 또 사격할 수 있는 태세마저도 우리 군에서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단은 그 발사 자체가 우리하고 위협하고는 좀 거리가 먼 공중으로 쭉 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자체를 한반도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그 사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이고 단지 발사와 함께 발사의 모든 그런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고 또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 국민과 세계에 알려줬다는 것 자체로도 평가받을 만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안전보장회의를 뭐하러 하죠? 그 회의를 막 하고 막 세종대왕함을 그렇게 벌써 이미 우리 위성을 우리의 그 뭐냐면 영의 위를 다해서 다 벗어날 걸 다 알고 있었으면 그냥 가만히 다 알고 있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안전보장회의를 아닙니까? 한다는 것은 네. 이제 사후적인 조치를 다시 그러니까 한번 사후 약방문만 계속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그것뿐만 아닙니까? 아니고 북한이 통상 할 때는 또한 이제 어떤 핵실험 징후도 사실은 쭉 정부에서 지금 모니터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그와 같은 조치에 일어남으로써 정부에서는 당연히 위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적절하게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데 다 알고 그냥 그렇게 해서 쏘고 우리는 가만히 있고 막 안전보장 무슨 회의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이제 단지 이게 참 이 네, 자리에서 매번 이러니까요. 하나 그러니까 짚고 넘어갈 핵실험 때도 것은 그렇고 매번 이러니까 그걸 좀 정- 중지시키고 연습하는 걸 어떻게 해서 물밑적에서 하지 마라. 그리고 대선 바로 앞두고 있는데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국제적인 공조로 막을 어떤 외교적 전술이라든가 우리 자체적으로 북한과 어떤 물밑 대화를 통해서 막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외교적인 협상을 할 수 노력을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은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고 또 미국과 긴밀한 공조하에서 네.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은 강구를 했던 것은 다 보도가 되어서 알지 않습니까? 네. 그거 보도가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그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 그 임성준 임성남 대표가 네. 미국 네. 가서 관련 그 한미일 협의도 했고 네, 대북 또 제재 유엔 조건만 안보리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사전 워닝이 되어서 국제사회에 그런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제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네.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발사해서 우리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그거를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저희들의 그게 만약에 핵탄두가 있었고 우리 방향이 바뀌어서 우리 뭡니까 우리 육지로 영토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단어도 생각 안 나. 영토로 떨어지고 이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때에서야 안전보장 회의 그때 들어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미 쐈을 때 싸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사실은 이런 이미 유엔 안보리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발사도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도 당연히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쏘면 안 유엔 되죠. 결의를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네. 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고 네. 어찌됐든 그죠? 아마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의 이 분리점 또 국제사회의 어떤 고립과 제재 이와 같은 것을 알면서도 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지 않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북한의 상황을 우리가 막 이해를 해줘야 되나요? 근데 아니 북한의 상황을 이해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네. 북한으로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네. 자기의 생존과 네. 체제의 생존과 소위 그 2012년도 북한이 그 대외적으로 공표했던 강성대국이라는 차원에서 네. 지난 4월 달에 그 세계적인 기자까지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미사일 쏜다고 그랬다가 아주 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수개월 동안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난관을 극복을 하면서까지 그 노력을 했다는 것은 이 미사일 발사야말로 김정일의 유훈이고 또 김정일 유훈을 잘 관찰하는 것이 김정은의 체제 안착에도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분리점 또 제재 국면 상황 속에서도 미사일 했다. 발사를 그러니까 강행한 것이 아닌가. 이번 기회로 김정은 체제가 이제 아주 공고히 됐습니다. 그죠? 안착하게 되네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뭐 안착을 완전히 아, 공고했다긴 지금 조금 표현이 좀 말씀하신 게, 과했고요. 일단은 예. 북한이 볼 때 네. 적어도 사실은 뭐 김정은이가 한 1년 지금 되었는데 이렇다 할 뭐 성과가 없었어요. 솔직히 지난 그 6.28 경제 개선 네. 조치를 했습니다만 뭐 별로 네. 효과가 없었고 그래서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김정은에게는 네. 큰 북한 거죠, 이거. 주민에게 뭔가 과시할 수 있는 네. 이런 어떤 그 이벤트성의 특히 이제 김정일의 일주기와 맞물려서 네. 그러지 않겠는가 이런 말. 그러니까 안착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았어야 된다. 제 주장은 그겁니다. 혹시 무능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또 안보에 대해서 불감증을 가진 것은 아닌지 그 부분을 박종진 앵커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 막았어야죠. 어떤 방법을 예. 통을. 자, 변희재 대표 질문할 거 있습니까? 아까 우리 장군님한테 질문할 게 있다고.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질문이 좀 길게 간 것 같아요. 네? 예, 질문이 너무 길게 갔으니까. 아, 예, 예. 그렇게 중요해 보지도 않은 부분들이 좀. 아, 길게 왜 갔으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국민의 좀, 안보와. 아니 맞는데 계속 반복이 되니까 질문이. 좀 네, 그럼 소재를 변희재 좀, 대표한테 국내 저희가 쪽으로 질문을 올려주죠. 드릴게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고 오늘 여론조사 해가지고 공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대선 판에 지지자들의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좀 군사 전문 분야이기도 하지만은 정치 분야일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것이 충분히 예견이 돼 왔고 북한이 일찌감치 예견했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정치 평론가들은 분명히 쏠 거다. 예, 그리고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대비를 해왔고 지난 총선 때도 한번 쏘지 않았습니까? 그때 실패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안보 피로증이나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2006년도 북핵이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게 터지면은 이른바 여권이 좀 유리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런 게 영향을 안 미치던지 아니면 천안함 때라든지 연평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은 오히려 야권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신이 없는 거죠. 양쪽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면은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확신이 없다 보니까 국내 정치적 이슈로 잘 안 만드는 경향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연평 때 이후로는. 그래서 지금 이 사건도 예전으로 볼 때면은 당연히 박근혜 후보 쪽에 유리하다고 보겠지만은 천안함 연평 때 볼 때는 아닌 결과도 있으니까 서로 쉬쉬해서 가다 보면은 그냥 국민들도 안보 피로증해 가지고 묻혀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묻혀질 수 네. 있는 가능성들도 생각보다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죠. 지금 아까 우리 사회자 지적하시는 박정희 정말 중요하고 이렇게 지평에 묻는데 정치적 현실로 볼 때는 아유 또 한 번 좀 쐈겠지 뭐.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안 떨어지면 되는 거지 이런 정도의 안보 불감증이 있어서 정치권도 알고 그냥 대충 묻어가는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김경진 변호사. 저는 한번 장군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질문하십시오. 예, 제일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서해상에 있는 이지스함에서 이게 레이더로 이걸 쏘는 걸 지금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의 인공위성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나라 한반도 상공에서는 계속 초계기가 지금 레이더 탑재한 초계기가 위에서 영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지점, 발사 지점에 있는 이 발사체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서 붕 하고 뜨는 순간 바로 볼 수 있게, 그러니까 24시간 여기에 지금 초점 감시 태세가 레이더의 형태건 아니면 인공위성 카메라의 형태건 거기에 24시간 초점이 맞춰 있는지 안 맞춰 있는지. 근데 말씀대로라면 24시간 이지스 함에서 이게 발견을 했다면 이렇게 계속 24시간 초점이 안 맞춰 있다는 걸로 읽히거든요. 지금 상황이. 한번 궁금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맞춰 있다면 군에서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맞춰 있는데 이지스함에서 발견했다면 뭐가 앞뒤가 안 맞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여간 그 미사일 발사 지점에 대해서는 그 한미 정보 자산이 네. 가용한 자산이 동원이 되어서 24시간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발표만 이지스함에서 잡았다 이렇게 발표를 하신 거고. 근데 이제 구체적인 정보를 누가 언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민간에게까지 보안 공개하기는 조금 뭐 그런 상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제한이 됩니다만은 예. 그러나 이제 발사하자마자 우리 세종대왕함에서 가장 먼저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40초 후에 지금 확인을 했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카메라로 때리고 있다면 사실은 1초 후에 확인이 됐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그러네요. 이게 중대한 사안이 우리 위성도 아니든지. 있고 예. 미국의 정보 저기 위성도 있을 테고 초계기도 있고 그런데 세종대왕함에서 40초 후에 발견했다는 게 좀 불안합니다. 국민 입장에서. 아니 이제 그 발사를 하고 나서 발사 직후에 뭐 사실은 1분도 되지 않은 그런 그 시간 간격으로 우리 세종대왕함에서 계속 워치하고 있다가 딱 캐치가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조금 심각하게 얘기를 하면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은 거기서 뭐 서울 시내에 떨어진다 이랬을 때 뭐 몇 초가 걸리겠습니까? 근데 40초 후에 디텍트가 되느냐 아니면 1초 후에 디텍트가 되느냐면 우리 쪽 디펜스 미사일이 쏠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차라리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없다. 군사적인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알릴 수 없다. 이러면 뭐 다들 납득이 되겠지만 그 부분 자체의 시스템이 거기에 계속 상시 감시 체제가 아니라면 생각보다는 이게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군에서 어떤 의미를 절하하고 있거나 아니면 군의 경비태세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이제 그 의무를 가질 수는 있지만은 예. 사실상 동창리를 포함을 해서 주요 북한의 감시를 해야 될 감시 대상 지역은 위성과 여러 가지 수단으로서 24시간 감시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또 이번 미사일 발사만 하더라도 어제 오후부터 이상 징후가 탐지가 되어서 사실은 언제 발사될지 그 시간은 몰랐지만은 발사가 곧 임박했다라는 그와 같은 상황은 여러 가지 조짐을 국방부에서 확인하고 있다라고 뭐 제가 국방부를 뭐 비판하자는 건 아닌데 네네. 이제 전체적으로 궁금할 일단 수 있죠. 언론에서 궁금할 수 있죠? 예, 궁금할 수 네, 있죠. 뭐 충분히 그리고 이해가 40초 후에 발견되는 게 그게 빨리 발견되는 겁니까? 그것도 궁금한데요. 발사하고 나서 이제 그 땅에서는 바로 탐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네. 바로 쏘자마는 네. 이게 이제 위성이 어느 정도 그게 궤도 이게 딱 잡히면서 딱 바로 되기 때문에 뭐 그 정도 되면은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해는 아, 40초 후에 예, 발견. 3, 40초 후면은 네. 네. 3, 40초 후면은 보통 미사일이 출발해가지고 3, 40초면은 이제 어느 정도 몇 킬로나 갈 수 있습니까? 보통? 3, 40초면 이제 한 시속 7km 정도 처음에는 그렇게 날아가다가 대략 한 100여 킬로? 100여 킬로 갑니까? 100여 킬로 이전, 100여 킬로 이전에 이제 확인이 되는 거니까. 40킬로요? 네. 예. 네. 하여튼 그래도 불안하네요. 위성도 있고 초계기도 있고 다 있는데 왜 40초 후에 후에? 왜 세종문화회가 아니래 세종대왕함에서 그걸 해야 되는지 그죠? 장군님께 장관님. 여쭤보긴 조금 그런 것 장관님. 같아요. 예. 아마 하여간 기술자들한테 우리, 좀 우리- 물어봐야 될 것 장군님도 같은데. 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는데 네. 어쨌든 우리 정보 감시 자산으로 예.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할 정도로 잘하고 계시다. 충분히 하고 있고 특히 네. 이번 같은 경우에서 미국에서 예. 전폭적인 여러 가지 정보 자산의 지원이 되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1초 후에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이 좀 편안할 것 같아요. 근데 세종대왕함에서 40초 후에 알았다. 이걸 아주 되게 잘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잘한 좀- 거죠 사실은 잘한 겁니다. 아, 과거 잘한 우리가 겁니까? 이지스함이라든지 이런 탐지 체계가 없을 때는 네. 그 우리의 수단으로서 네, 우리의 알겠습니다. 무기 체계로서 그 발사하자마자 그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지. 네. 네. 최전방에서 군복마신 두 분이 굉장히 집요하게 지금 질문을 하고 아니, 이거는 계시는데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40초면 사실은 군에서는 40초 후에 발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바로 휴전선 앞에 두고 포를 바로 105mm 150mm 그냥 쏘면 20초, 15초 만에 날라오는데 그거를 40초 그것은 후에 발견하고 잘했다 그러면 그건 북한의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장거리 포병이 네. 쏠 경우에는 레이더로 즉각 탐지가 되어서 0.1초 만에 됩니까, 그거는? 그건 수초 하여간 네. 탐지가 되면은 즉각 또 우리 탐지 레이더에 의해서 네. 사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예. 네. 하여튼 네. 홍영수 소장님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유권자의 반은 남자분이잖아요. 예. 이런 안보와 관련된 이슈들이 표심에 영향을 주나요? 여론조사 해보시면 많이 나올 텐데.
없다고는 할 수가 없겠지요. 예, 결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결정적이라고까지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영향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요. 결정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까지 여론조사 한 거를 이제 발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발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오늘까지 한 것만 언론에 공개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유권자분들도 이 부분을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네. 발표는 이후에 언제든 할 수 있지만 네. 조사는 오늘까지 한 것만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한 건 제가 전날도 얘기는 할 수 있죠, 방송에서. 내일 예, 얘기해도 그렇죠. 되고 모레 예, 얘기해도 되고. 돼요. 예. 오늘까지 한 거는 그렇다는 오늘까지 얘기 한 아닙니까? 거는 네. 다만 조사 기간에 있어서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내일도 조사해도 돼요. 근데 그거는 발표 발표를- 안 하면 돼요. 예. 그렇게 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예. 오늘까지 한길 리서치와 주변 여론조사 기관에선 박빙으로 나오는 게 대세인가요? 대체적으로 지금 한 1%에서 한 3.5% 정도 이렇게 박 후보가 앞서기는 한데 안철수 후보가 지원하기 전을 놓고 본다면은 많이 좁혀졌죠. 예. 야당에서 골든크로스라고 하더라고요. 문재인 후보가 올라오고 네. 박근혜 후보가 조금 떨어지면서 만나는 지점이 벌써 이미 형성이 됐고 이후엔 발표는 안 되지만 문재인 후보가 계속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야당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거 이제 야당 쪽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예. 수 있는 거고요. 네. 뭐 지금 여권 쪽에서는 굳히기를 한다. 했다. 이제 예. 이렇게 또 해석을 하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는데 실제 여론조사는 어제 지금 이 상황들이 어제 여론조사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실제 오늘 조사가 이것이 반영이 될 텐데 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100% 충분히 반영이 될까 싶기도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제 있었던 그 국정원 사건과 네. 이 미사일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로켓이라고 하는데 이 변수가 완벽하게 반영된 여론조사가 공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7일 그 암흑기간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네. 예. 변희재 대표 여론조사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으시지 않을까 그건 싶어요. 진짜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 네, 네. 오늘 한국 갤럽하고 중앙일보하고 SBS가 발표를 했는데, 이른바 표본 3,000명짜리, SBS는 방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표본 3,000명의 그 응답률이 한 30% 정도, 이른바 이걸 새누리당에서는 돈 많이 쓴 조사 그러더라고요. 그런 조사에서는 한 6에서 8% 정도로 계속 이제 변동 없이 이렇게 차가가고, 좀 돈을 적게 든 조사에서는 뭐 예를 들면 리얼미터다, 뭐 리서치비다, 좁혀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차이가 있나요? 그 기관들이 돈을 적게 썼는지 많이 썼는지는 제가 그러니까 잘 표본이 모르겠어요. 3,000짜리하고 표본이 1,000짜리하고 표본 차이가 크더라고요. 응답률이 표본이 좀더 정확하겠죠, 네. 정확히. 표본이 크면은 JTBC 같은 경우는 2,000명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표본 크기는 뭐 적은 표본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봐서는 1,000명이 넘어가면은 소표본이 아니에요. 그 2,000명, 이 1,000명에서 2,000명을 하면은 오차가 절반으로 주느냐, 그게 아니고 3.1%에서 2.5%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밖에 줄지가 않아요. 지금 오차가 보니까 3,000명짜리면 1.8%짜리가 나오더라고요. 오차가. 3,000명은 그렇게 네, 되겠죠. 3,000명에. 예. 그러니까 그런 조사들은 갤럽하고 다 거의 똑같이 한 6, 7%에서 후보 등록점과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박근혜 후보가 이기고 예, 있다는 한 박근혜 후보가 말입니까? 60%도 계속 그러니까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 조사들은. 근데 이른바 저 새누리당 표현대로는 좀 싼 조사들은 요동을 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저도 얘기가 나오는 송 대표님한테 거예요. 한번 3,000명으로 여쭤보고 했을 싶은 게 때는 6, 7%가 납니다. 계속 거의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 이쪽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최근 2년 동안 이제 여론조사 뭐가 좀 많이 틀리다 이제 이런 비판 때문에 유선전화하고 휴대전화 반반씩 섞어서 많이 네. 하시지 않습니까? 네. 휴대전화 번호는 그 DB는 어떻게 이렇게 그거를 법적으로 이제 따지시는데요. 아니 법적으로 따지자는 건 아니고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방식이 이미 걸기 방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모든 국에 대해서 다 걸어보는 거예요. 네, 모든 국에 대해서 다 걸어보기 때문에 그 중에 걸다 보면은 아예 없는 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헛수고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번호가 살아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당연히 통화를 하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화 시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뭐 조사 기관마다 동일한 어떤 그 휴대폰 즉 무선 전화의 리스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 생성해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합을 해가지고 걸어보는 무선전화 번호 지금 총 10자리잖아요. 그러면 010 이게 3개 빼고 11자리에 3개 네. 빼고 나머지 44 해갖고 8자리를 그냥 무작위로 추출해서 랜덤하게 이게 숫자를 만들어서 뭐 쏘신 이제 각 통신사별 점유율 같은 게 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골고루 뽑아서 쓰게 되는 아주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오늘이 일주일 일주일 남았죠. 다음 일주일 주에. 남았는데 네. 일주일 남았을 때의 여론조사가 네. 아까 저희 리포터 중에 당선이 안 된 적이 없다. 여기서 있는 사람이. 예. 이런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결과에 대해서. 과거 맞습니까? 이제 과거 사례를 갖고서 그렇게 일반화를 시키는 건데 역사라는 게 100% 항상 반복된다고는 장담 못 하겠지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그런 사건, 오늘 또 이런 사건들이 큰 사건들이 터졌고 보통 선거 운동이라는 게 유심히 보시면 이래요. 우리는 선거 운동이 중구난방으로 진행된 것 같지만 유심히 보면은 제일 먼저 후보가 등록하면 피켓을 가고 이름부터 흔들지 않습니까? 인지도, 이미지, 그 다음 공약 정책을 내놓고, 그 다음 마지막에 하는 게 옛날식 용어라면 흑식성저, 마타도, 금품, 관건 선거를 하는 게 요 마지막 한 일주일 상간입니다. 이제 옛날하고 달라서 조직도 많이 없어졌고, 금권이나 이런 관건 선거는 줄어들었지만은 요즘은 그래도 아직 네거티브라는 그 검증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 선거가 막판에 이런 그 변수가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갖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단정 못합니다. 변희재 네. 대표님 네거티브 얘기 나왔으면 질문 드릴게요. 인터넷에 요즘 각 캠프 아니 혹은 여권이나 야권에 지지하는 성향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언론에 보도 안 된 것들도 많은데 최근에 SNS상에서 가장 많이들 얘기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 네거티브요? 예. 이거는 네거티브라고 할지 검증이 할지 모르겠어요. 검증 안 된 네거티브를 여기 말해도 되나요? 아니면 요즘은 가장 SNS상에서 도는 건 있으니까. 예, 예. 어떤 논란들인지만 말씀해 뭐, 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거 알아서 책임지시죠. 예, 예, 예. 말을 할 테니까. 네. 예. 문재인 후보의 부친이 현재 공식적으로는 북한에서 공무원 하다가 이 흥남부두를 통해서 탈출해서 들어왔다 돼 있는데. 실향민이죠. 예. 근데 SNS상에서 그 문재인 후보 대학 동창들에 이렇게 인용돼가지고 실제로는 인민군의 대위 출신이었다가 계속 돌고 있어요. 아, 그런 얘기들 돌고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아주 강하게 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돌고 가장 네거티브, 이른바 예. 확인되지 않은 사실 중에서는 그게 대표적이죠. 확인되지 않은 거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인민군 대위 출신인데 한국에서 이제 사시는 거죠, 그죠? 지금 돌아가셨고. 돌아가셨고.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는 이제 그거를 북한에서는 그냥 공무원이었다, 농업 네. 관련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인민군 대위였다, 이제 이런 얘기들. 탈영한 거는 인민군 대위에서 탈영해서 흥남 그렇게 들어온 거죠. 했다고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 내용은 사실 아, 이거 확인되지 확인된 거 않- 아닙니다. 그 이게 예, 돌고 예. 있는 내용입니다. 돌고 제가 이제 있는 네거티브라고 말씀을 하셔서 박근혜 그러면 후보 박근혜 후보 또 네거티브도 하나 해줘야죠. 뭐 근데 박근혜 후보는 정치를 시작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예. 네거티브 돌 거 다 돌았죠. 예. 얼마 전에 뭐 구술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확인한다고 돈다기보다는 예. 그건 이제 뭐 실제로 낙검수에서 터트렸기 때문에 예. 이른바 낙검수를 언론으로 본다면 언론이 의혹 보도를 한 거고 지금 서로 싸우는 거고 구출했다. 그러니까 그 1억 내용을 5천짜리 잠깐만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 정수장학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박근혜 후보가 구술해서 그 앞에 놓고 절을 했다. 네, 그러는 거고 박근혜 후보 쪽에서는 이것이 이제 낙검수 쪽에서 터트렸거든요. 네. 이게 이제 주로 보수적인 기독교 기반을 갖고 있는 박근혜 후보 지지층을 흔들려는 음모다. 예. 그래가지고 서로 소송을 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죠. 소송. 네. 더 이상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장군님에게 하나 또 주면. 네. 문재인 후보는 저 사병에 그 뭐라 그럽니까? 저희는 복무기간. 2년 6개월 했었는데 저희 때는 네, 네, 18개월 로. 복무 기간을 18개월. 옛날 18개월이 이제 단기 사병 방이라 그러죠. 단기 사병 여기였고. 그런데 저희 박근혜 후보는 사병 월급을 2배로 올려주겠다. 이게 어느 쪽 어차피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요. 이거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개 중에 어느 하나가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급 2배 그리고 복무 기간을 복무기간 18개월로 줄인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인다 하는 문제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18개월을 줄이고자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아니,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 노무현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아, 시절에 예. 했다가 이것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21개월로 네. 21개월로 조절을 여러 가지 했죠. 검토를 해보니까 병역 자원도 곤란하고 또 군 전투 대비태세의 유지도 곤란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21개월로 그 실험 결과 안 되어서 이미 갔던 거고. 제가 알기로는 그 문재인 후보 측에서도 이것을 뭐 단기적으로 하기보다는 뭐 안보 상황이 그 허한다면은
네. 그렇게 제 질문은 18개월로 하면은 우리나라 안보에 이상이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으로는 이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죠. 이상이 있습니까? 좀 밑에서의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 현역 장군 출신으로서요. 네. 예, 사단장도 하셨죠. 그럼 네. 군단장도 했습니다. 네, 군단장도 네, 했으니까 네. 딱 아실 거 아닙니까? 18개월은 좀 무리다. 무리다. 현재 네. 우리 안보 여건상 네, 근데 문재인 후보도 이걸 단기적으로 하겠다는 뜻은 아닐 것으로 저는 본다. 분명히 알고 있다. 네. 자, 사병 월급 2배 주는 거는 사병 뭐 돈만 많이 있다면은 뭐 국가적인 재정이 가능하다면은 10배 해도 주면 좋죠. 검토해볼 가치가 있지만은 네. 이것도 뭐 당장 내년도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네. 점진적으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현재의 사병원을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올려간다는 그런 차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네. 딱 부재자 투표 바로 하루 전날에 두 분이서 이런 얘기해서 예, 군인들이 이제 부재자 투표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한 공약이 아닌가. 그런 의도가 있는 질문이셨군요. 100%겠죠? 뭐 당연히 부재자 투표 바로 앞두고 이렇게 아무래도 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젊은 네. 군인청의 표심을 네. 파고들기 위한 그런 네. 그 선거 전략의 일환일 수도 있다고 네. 봅니다. 제가 지금 현재 군인이라면 18개월로 줄인다는 것은 어차피 나에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내 밑에 후배들한테 해당되는 일이니까 별로 내가 반가워하지 않을 것 같고 월급 2배로 준다면 지금 당장부터 주면 네 그건 좀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예. 만약에 지금 현역병이라면. 네. 홍경수 소장님 수도권에서 이기는 자가 이긴다 그러더라고요. 수도권에 있는 유권자가 거의 절반에 가깝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체 네. 유권자 중에서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도 초박빙입니까? 뭐 박빙입니다. 예.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 지원 그 사퇴 직후 지원 결정되기 전에는 오히려 밀리는 경향도 보였는데 안철수 후보 지원 결정 이후로 다시 앞서는 모습은 보이기는 해도 아직 박빙입니다. 근데 박근혜 후보가 많이 따라온 거죠. 추세상으로 그렇게 보면 놓고 보면 수도권에서 따라온 거죠. 박근혜 후보는 수도권에서 원래 취약했었죠. 한 7% 이상 차이 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 예. 그런데 7% 정도를 따라온 거란 말씀이신 거죠. 네. 비슷하다면 그렇게 되죠. 예. 지금 이제 미사일 얘기했는데 오늘 또 하나의 변수가 큰 게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 직원의 20살 여직원의 문재인 후보 비난 글. 그러니까 선거 그죠? 개입 논란. 네. 네. 올려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그 압수수색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게 뭐 그거 자체의 진실을 따져볼 만한 하지만은 선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민주통합당에서 제기를 한 거잖아요. 네, 민주통합당에서 이제 어제 제기를 해서 이제 굉장히 과도하게 좀 들어갔는데 예. 오늘 이제 또 서로 이제 또 맞고발이 또 네. 들어갔죠. 근데 왜 또 기자를 또 거기서 때리고 그럽니까? 민주당 네. 관계자가. 기자 때린 것도 뭐 굉장히 많은 보도가 쏟아지고 했는데 네. 근데 이미 뭐 대선 일주일 앞두고 유권자 측이 거의 정해져서 기자 더 때렸다고 해가지고 뭐 안 찍을 사람도 없을 것 같고 네. 뭐 그런 크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근데 이건 국정원이 진짜로 그렇게 직원을 시켜서 야당 후보를 비난하게끔 시켰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죠. 그리고 혹시라도 그러면 국정원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야당의 유력 후보라는 사람이 카메라까지 이제 문재인 TV는 카메라까지 들고 가서 몇십 명이 몰려가가지고 생중계했잖아요. 생중계하면서 하루 종일 그 포위를 했다는 건 이것도 사실 큰 문제죠. 굉장히 큰 문제인데 진실은 아마 이건 선거 전까지 가려질 가능성이 없고요. 아, 네. 진실은 가려질 가능성이 없다. 지금 고소장 냈는데 그거 어떻게 가리겠습니까? 근데 압수수색 해가지고 과연 비방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나올 수 있죠. 근데 현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이 안 돼가지고 오늘 제가 확인한 거는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청구할 수 있는 네. 증거를 제출 안 해서 네. 예. 어떻게 이렇게 변수가 될 시기가 조금 그러니까 만약에 시기적으로 뭐 쫓기고 있다. 다음 주 안 된다.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정말 딱 가려지면은 영향 미치겠지만은 네. 못 가려진다는 건 서로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양당 서로 모두. 알고 있는 것이다. 예. 네. 자, 거의 뭐 우리 장군님하고 오늘 미사일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는데 우리 네. 변호사님 앞으로 판세 좀 전망을 해줄까요? 네. 이번에 박빙이라고 다들 네, 그러시는데. 박빙인데. 지금 안철수 전 후보가 등장한 게 지금 6일 오후 4시거든요. 네. 손잡고 그 중구 정동인가요? 그쪽 네. 식당 앞에서. 예, D식당. 예. 이제 한 일주일 좀 안 되네요. 6일 네.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일도 4시니까 뭐 6일 저녁 이렇게 사상해버리면 7일부터면 지금 한 5일 정도? 네. 네. 5일 뛰었는데 그러니까 6일까지 여론조사분을 보면 박근혜 후보가 적게는 4%,
아주 많게는 11%까지 우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맥시멈 친 게 51%까지 박근혜 후보 지지가 나왔고 문재인 후보는 40% 정도. 네. 그랬는데 이 5일 상간에 지금 홍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지금 여론조사가 뭐 여러 가지 좀 편차가 있긴 한데 대체로 앞뒤 짧으면 네. 한 3%. 2에서 한 5% 정도인데 이 속도가 생각보다는 빠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앞으로 지금 6일이 남아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여론조사 하시는 전문가들은 세대별 나이에 따라서 어르신들은 투표 많이 하고 젊은 사람은 투표 적게 하기 때문에 그래도 문재인 후보가 한 2, 3% 더 나와야 실제 투표에서는 이길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이 치고 올라가는 속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정말로 이번 선거는 까봐야 알겠다. 네. 네. 모든 선거가 까봐야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네. 6일 오후까지만 해도 또 한 2, 3일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박근혜 승 문재인 패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지금 속도가 예상에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정말로 까봐야 자, 우리 합니다. 소장님. 네. 마지막. 예, 제가 보건대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지원하면서 효과가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이냐. 네. 지원을 발표하고 그 이후 유세 과정에서 이것이 추세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지원을 하겠다 결정을 한 컨벤션 효과가 극대화된 이후 그 이후에 이게 추세적인 추세가 나타나지 않고 그것이 고정이 되어가 있는지 이거를 지금 아직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 네. 오늘은 뭐 탄도탄은 추적을 했다는데 네. 아직 네. 추적을 못해서 만약에 이게 추세적으로 간다면은 말씀하신 그런 그 효과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그렇지 않다면은 조금 다른 그게 있다고 다른 방향이 네. 우리 변 대표. 네. 하고 싶은 마지막 멘트. 뭐 부동층이 이제 뭐 8%니 9%니 하는데 지금까지도 부동층이면은 대선까지도 부동층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투표하러 안 나온다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투표를 뭐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마지막까지 못 정하겠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남의 지지층 뺏는 것보다는 지지층들이 얼마나 투표하러 가느냐. 그래서 투표할 사람이 안 가고 안 할 사람이 나가기 시작하면 결과가 역전되는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결국에는 내일부터는 양 캠프 모두 지지층 결집도에 아마 힘을 쓸 거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다른 이슈에 대한 변수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장군님도 마지막. 내가 요 얘기 하고 싶었는데 못됐다. 요거 있으면 한 말씀. 이번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북한이 최초의 이 발사 기한을 발표를 해놓고 또 전 세계를 상대로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기만을 한 이런 것이 바로 북한이 오늘이다. 북한의 실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기만 전술. 네. 이런 것들을 기만 전술. 북한이라는 게 기만 전술 쓰는 그 집단이다. 네. 이거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네. 된다. 그리고 또 이 시기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목적 중에 하나가 네. 그 우리 국론 분열이라든지 네. 또는 막 대선판의 어떤 흔들기라든지 이런 그 불순한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네.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인식할 계기가 되어야 되겠죠. 네. 이왕 이렇게 쌌으니까요. 네. 네, 그러나 싸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 저희가 뉴스를 네. 직접적으로요, 집중적으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A는 계속됩니다. 네. 네, 다시 돌아옵니다.